네, 을미년새해가 시작된 지 엿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정치권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진당 해산으로 4월 재보선이 열리면서 여야 모두가 물밑 경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김종래 정치 내시경에서는요, 2015년도 정치권 과연 어떨지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모시고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 교수님이 어제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중간 수사 결과가 결론인데 문건은 허위고 그건 박관청 경정과 조홍천 전 비서관이 만든 합작품이고 십상시 모임, 그다음에 7인에도 다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선 검찰은 최종 발표라는 걸 하는 적이 없습니다. 늘 중간 발표라고 해놓고서 사실은 마무리하는 거죠. 이것도 최종 발표라고 봐야 될 텐데. 글쎄 이제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고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쉬움도 또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또 궁금증이 해소된 것도 있고 또 궁금증이 새로 드러난 것도 있는 거고 오늘 아침 무슨 신문 부분 말씀 주실까요? 보여주시죠. 자, 조선일보 3면이죠? 나온 겁니다. 하여튼 핵심이 뭐냐? 우리가 제일 알게 된 건 이 문건 수사를 왜 하게 되면 우선 십상시 모임부터 하게 됐지 않습니까? 박관청 경정이 풍문을 짜집기 하고 그다음에 조홍천 공직기관 비서관은 그 부분이 감수한 허위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십상시 모임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이 박경정과 조홍천 씨가 이름 십상시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히 일을 해야 될 그 청와대에 있는 비서 또는 비서관들이 풍문을 짜집기 하고 감수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당사자로다가 알려져 있던 정윤혜 씨 같은 분은 어떤 반응인가? 조선일보 다시 한번 보시죠. 보여주세요. 자, 정윤혜 씨는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 십상시 쪽이었으니까. 오명 벗어서 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검찰의 발표를 잘했다고 보든 잘못했다고 보든 간에 제일 궁금한 분은 이 박지만 회장입니다. 이분은 여기 제목도 침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윤혜 씨가 자기를 미행한다는 설을 듣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확인 요청을 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관여를 한 거죠. 개입을 한 건 아니지만. 보고를 받기도 하고. 자, 그러면 박지만 씨는 누구냐? 잘 알다시피 대통령의 동생인데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도 아닌 분이에요.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개 기업인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일개 기업인에 불과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로부터 문건을 17개나 보고를 받든 건네를 받고 그런 걸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 갈 때까지 확인 요청을 하는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아니냐. 특히 그 세기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해서 저렇게 불철주야 나라를 다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노력하고 있는 누나를 생각해서라도 이분은 자숙을 하고 있었어야 될 뿐인데 겉으로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움직였다니까 문제가 아닌가. 이제라도 제발 시민으로 돌아가서 아예 그런 일에 개입을 하거나 관여를 하지 말고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가령 예를 들면은 청와대 비서관이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당신대로 제도권에서 일을 하지 나한테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근데 검찰이 왜 이 부분은 밝혀내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본질적인 문제는 이 검찰 수사로 의혹이 다 가져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다른 데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시죠. 국정개입 의혹엔 눈 감은 39일 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건 유출, 그 문제가 됐던 것만 하고 수석을 해서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고 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한계를 설정했다. 예를 들면은 무슨 이재만 씨가 무슨 경찰 인사에 개입을 했다느니 이재만 씨가 아니라 했다든가 또는 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주장했던 그런 무슨 나쁜 사람들이라든지 뭐 승마협회 무슨 관여를 했다든지 기타 등등 이 정윤혜 씨나 또는 비선 라인들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눈 감은 39일 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의혹은 의혹대로 남고 또 풀린 것도 있지만 풀린 가운데 아까 얘기처럼 박지만 씨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십상시라고 지적한 두 분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십상시적 기능을 했다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예. 청양회 첫날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게 해서 저도 참 괴롭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 네. 현재 뭐 특검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하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또 뭐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뭐 김기춘 실장이나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도 다 감싸고 그냥 가겠다라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참 그렇죠. 여당은 반대하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은 청와대 인적 쇄신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는 별로 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여론 흐름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서로 간에 찬반 양론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야당이든 청와대든 정책 입지가 늘어나든 줄든 그건 네.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죠. 뭐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한번 네. 들어가봐서 네. 2015년 정치권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키워드로 정리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이 어떻게 될 건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개념 정치라고 해주셨어요. 제발 좀 2015년? 올해는 올해 새해 들어서 제가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올해 정치는 막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대를, 그것도 예. 정치적 이벤트라는 게 막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치적 이벤트를 놓고서 좀 몇 가지를 얘기하면 제 말씀은 이겁니다. 개념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정치를 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움직임을 보일 때 도대체 무슨 의도하고 무슨 생각 속에 하고 있는지를 좀 국민들 좀 알면서 하는 정치를 해야지 왜 저러는지를 모르게 하고 있으면 이건 정치인지 좀 뭐 유체 이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무개념 정치를 했다는 셈이네요. 무개념 정치가 참 많았죠. 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제일 먼저 닥친 겁니다. 1월 12일쯤 되면은 아마 국회 본회의에다 네. 그 국정조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증인 신청에 있어요. 그럼 보나마나 이게 무개념 정치로 하면 이제 전 정부 망신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 어떻고 이상득 전 의원 어떻고 박영준 차장 어떻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최경환 장관 어떻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돼서는 자원 외교를 소재로 해서 여야가 소위 주도권 싸움이니 망신 중이니 싸움밖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왜 하느냐?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자원 외교라는 이름이 옳든 그러든 간에 자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던 걸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지 중국의 자원 외교와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달랐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와중에 일부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불가피하게 묻되 네. 오직 목표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만 할 것도 아닌 거고 한국의 자원외교의 그 능력, 자질은 어느 때까지인가. 네. 예를 들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무모한 자원외교 때문에 부채가 2배, 3배로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못 투자해준 건 소위 속된 말로 하면 손절매 같은 걸 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지 네. 누구 감옥 보내고 누구 호통치고 이건 곤란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2015년 개념 정치. 네. 여권의 여권의 재구성. 여권도 예. 이제 개각이나 무슨 뭐 청와대 인적 쇄신이 언젠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누구는 뭐 2월에 일부하고 5월에 한다고 하지만 다 떠나서 누가 언제 하든 간에 제발 좀 소통되는 사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 네. 소통은 항상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 점도 많지만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1순위는 소통 위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네. 장관을 하든 국장을 뽑든 국무총리를 뽑든 원내대표를 뽑든 청와대 비서실장을 새로 하든 그저 소통, 네. 소통하는 쪽에 포인트를 좀 재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다른 정치 게임을 하려고 하지를 말고. 네. 그럼 그다음에- 누가 하면 박 대통령하고 제일 소통이 잘 될 걸로 보세요? 글쎄 그건 뭐 제가 사람까지 추천할 수는 없으나 네. 전반적으로 소통을 하겠다. 남하고 이야기를 털어놓고 얘기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어야지 나만 일방적으로 떠들겠다. 이런 거 곤란하지 않는가. 네. 네. 박 대통령이 소통 먼저 좀 하나만 바뀌어야 해도- 되겠네요. 물론이죠. 그렇죠. 소통. 자, 그럼 여권은 그럼 야권은 어떻게 됩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바도 정도는 건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야권은 그저 여당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그냥 남부 이합 집사처럼 이렇게 모일 게 아니라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이 다른데
마치 여권을 적으로 생각해서 무너뜨리듯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데 하지 말고 연대든 뭐든 나는 이런 생각이다. 북한 문제는 어떻고 박근혜 정부를 보는 시각은 어떻고 무상복지는 어떻고 나는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한 당으로 할 것도 아니고 신당이 나오든 분당이 되든 진보정당이 나오든 제발 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할 갖고 싸워야지. 뭐 지금도 뭐 후보 단일화 지금 같으면 안 했을 거다. 뭐 미래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해달라고 했다. 당명을 바꾸느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 그러면 지금 뭐 안철수 신당부터 시작해서 뭐 또 진보신당이 뭐 나오든 말든 뭐 분당이냐 생각이 같은 사람들 차라리 쪼개져 나와서 서로 끼리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차라리 당을 구성하는 게 제도상이 낫다라고 그래야지 보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개념 있는 정치가 될 것 같아. 아, 저 당은 어떤 개념이다. 이거 도대체 헷갈려서 못 하겠다 이거는. 새 정치를 부르지 얼마인데 당명을 바꾸겠다고 저렇게 난리고 당명을 바꾸면 집권되는 줄 알지만 당명하고 집권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름 바꾼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예. 다음은 뭐 이제 여야의 승부처가 될 이제 4.29 재보선. 선거는 4.29죠. 이게 이제 작년에 그 통진당을 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해산되니까 이 선거도 기억도 잘 안 나시는 거예요. 성남하고 관악하고 광주에서 하는데 이 선거가 아주 미묘한 선거가 될 거예요. 아니, 의외로 이게 독특한 선거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선거, 이 선거를 놓고서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라는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선거가 왜 생겼습니까? 통진당 해산되니까. 오히려 민주당, 지금 야는 새정치연합 그 당이 중간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야권 연대를 해서 거기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통진당 의원들이 됐고 그래서 재보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연대는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 새정치연합연합대로 후보를 내세우고 통진당은 무소속으로 나오든 말든 하고 새누리당은 나와서 각기 심판을 받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생긴 재보선에다 두고 박근혜 정부를 중간 평가한다든지 무슨 뭐 집권을 위한 뭐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선거가 왜 생겼느냐는 개념을 갖고 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후보도 내고. 결국 새정치연합에 대한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분들이 연대를 했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아서 통진당이 나왔고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이 선거가 아주 독특한 선거가 될 거예요. 선거 이슈를 만들기도 쉽지도 않을 겁니다. 연대를 잘했다고 평가받을 겁니까? 연대 죄송하다고 할 겁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가 이러면 야당 당수가 됐을 경우에는 국민 생각에 따라 연대를 할지 말지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여기 입장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독특한. 그래서 이것도 개념 정치로 받아야겠네요. 자, 그럼 응답하라 2015 개념 정치 마지막으로 키워드 뽑아주신 거는 한번 보면요. 선거구 조정입니다. 작년에 이것도 헌재가 헌법 불집 판정을 냈지 않습니까? 3대1로 되는 의원격 인구 격차는 좀 심하다. 2대1 정도로 줄여라. 12월 31일까지 시한을 못 박아서 조율하는 겁니다. 의원들은 지금 다른 얘기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모르시겠어요. 영향되는 데가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선거가 약 62개쯤 됩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관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분들이 맡기면 어떡하겠습니까? 별의별 또 5만 가지 방법이 다 나오겠죠. 거기에다 지금 공천권 누가 행사하느냐를 갖고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좀 싸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엉겨서 할 텐데 이것도 무엇이 국민들의 뜻이냐는 이 개념을 갖고 해라 이거죠. 제가 논산에서 출마한다고 해서 저를 위주로 게리만드링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출마한다는 게 진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선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인구 변화를 해서 무엇이 데이지드에 가장 맞고 국민과 현실에 맞느냐를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걸 바로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로 조정한다면 그거는 뭐에게 뭐 맡긴 거나 똑같은 거죠. 결국은 외부에 이제 민간 전문단체에다 좀 맡겨서 선관위가 조정을 해야죠. 선관위가. 그렇게 해서 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 본인들 의원들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하면은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아마 보나마나 금년 연말 되면 이것 때문에 온 국가 국민이 난리가 나 있을 겁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올 한 해는 정말 뭐 김종래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개념 정치, 뇌가 있는 정치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망보다는 우선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늘 청량을 생각하면서 올해가 양해야 합니까? 그렇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